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6가지 태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제가 보기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가져야 될 6가지 만고불변의 자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네. 이 도전은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전해보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책상에서 나의 한계를 알 수 없고 몸으로 도전해봐야 한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그냥 다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우울하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고 이렇게 틀에 박힌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왔을 때 그럼 내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색다른 일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일에 나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열정과 혼을 가지고 내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우리 야구계에 굉장히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공을 던졌는데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 존에 딱 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심판이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왜? 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내가 혼을 던져가지고 저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는데 이게 왜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볼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했냐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도 그 공에 혼이 실리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 볼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은 혼을 심어가지고 도전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와, 정말 색다른 스트라이크 판정 방법이구나. 이 심판관은 공에 혼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혼 감별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저 진짜 만약에 당사자였다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혼을 안 담았으니까 그건 볼이다 이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사실. 네. 두 번째는 열정인데요, 교수님. 자, 어떤 열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열정이라는 게 이제 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일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열정과 정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정과 정열의 차이. 열정적인가요? 정열적인가요? 전 열정적이죠. 네. 정보다 열이 많은 사람이 열정인 거고 정열적인 사람은 열보다 정이 많아서. 그래서 정열이 뒤집히면 열정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떴던 동영상인데요. 한 이제 사장님은 아닌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유리 창문을 파는 회사예요. 이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락을 걸어가지고 거는 거를 시범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와 정말 열정을 향해가지고는 그걸 엄청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네티즌들이 보고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장님 살게요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고 한 사람의 월급장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일에 열정적으로 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화두를 던졌던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 다 하고 거의 셔터맨처럼 문 다 내리고 퇴근하고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네. 너무 슬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직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프리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혼자서 달려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을 어떤 일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정을 보이면 그거에 대한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오너의 자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안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는데 당연히 열정을 갖고 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혁신에 관한 거예요. 혁신. 네. 이것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탐나네요. 이게 교수님. 별로 안 비싸요. 네. 카드의 긁으면 용도는 돼요? 긁는 거예요. 그렇구나. 카드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긁힌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아들이 카드를 긁고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뭐냐면요, 웰더라고요. 용접공이라는 시계예요. 웰더. 제가 용접공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를 내가 왜 샀냐면 이 시계 발상이 특이해요. 이 시계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Since 2075. 그러니까 이 시계의 설립 연도가 2075년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Since 2075. 그리고 이 시계는 용접으로 만들고 이 시계를 주문하면 이렇게 용접공 공구 박스에 크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요. 이 친구들의 발상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용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since 뒤에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 시제를 쓰는 거 발상이 특이하잖아요. 네. 2075년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용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이게 나는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 바로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발상이 아니고 비정상.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말이 되면 사람들이 걷어보질 않아요. 이거 여기다가 since 1970, 1970년도 회사에 설립됐다.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데 딱 보니 2075년에 설립됐다고? 뭐야 이놈들 이거. 그래서 이걸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교수님, 이 시계 차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이거 원래 버전 옛날 걸 제가 산 게 있고 네. 아들이 새로 사줘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남편 하나 카드 긁고 사줘. 그럴까요? 그리고 혁신의 재밌는 사례 한두 네. 가지. 얘기해 주세요. 네. 혁신의 사례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 집에 맨날 청소하기 귀찮지. 그럼요. 그러면 혁신적인 청소 방법을 구상해봐. 어떻게 하면 집에 청소를 잘할 수 있을까? 걸어다니면서 방 닦기? 딱 네. 뭐 그다음에 혁신적인 청소기 다이슨 뭐 아무튼 뭐 무슨 청소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나는 혁신이 아니고 실내화 밑에다가 걸레를 달아가지고 친구 10명을 초대. 실내화를 하나씩 주고 끌고 다녀가지고 바로 청소가 되게. 제 친구가 그래요. 앞으로 이제 애기 날 거면 이제 애기 난 다음에 애기 옷에다가 이 배와 여기 팔에다가 여기다 걸레를 달아. 그래서 애를 겨다니게. 계속 겨다니게. 계속 겨다니면 이제 저절로 청소가 되잖아. 그 완전히 저기네. 효자네, 효자. 네. 이런 게 바로 저는 일상에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다이슨의 선풍기도 봐보세요. 모든 선풍기에는 다 날개가 있었는데 이 회사만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풍기에 왜 꼭 날개가 있어야 되지? 아이들이 선풍기 손 나가 다친 사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날개를 없애버리는 혁신적인 발상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세계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한 사람들의 그 발상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이거를 없애버리면 선풍기에는 날개가 없다. 그럼 날개 없는 선풍기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는 거죠. 다르게, 틀리게, 자, 이상하게. 집에는 집사람이 있다. 이거 없애버리자. 그러면 집사람 없는 집. 그럼 새로운 컨셉의 집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교수님, 어떤 컨셉인가요? 네 번째는요. 창조입니다. 창조. 자, 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라고 하셨는데 네, 업의 본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향기를 개발하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하잖아요. 네. 조향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향기 작곡가. 멋있다. 네. 그러니까 뭐 딱 느낌상 봐보세요. 나는 조향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입자들을 잡아다가 당신의 취향에 맞는 향기를 내가 고유한 그걸 작곡해 주겠다. 그러니까 향기 작곡가라고 업을 내려버리면 세계 최초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나도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그러면 뻔해 보이잖아요. 교수 뭐 이렇게 밥맛도 없어 보이고 관념적이고 뭐 이렇게. 네? 그런데 한양대학교 유영만 지식산부인과 의사.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지식산부인과 의사?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업의 본질은 지식 임신,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이런 걸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바로 업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예슬 음. 산업체 강사 그러면 밥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응? 너무. 여기다가 뭐를 붙일 건지 음.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응? 나는 음.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정의해주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끔 요리해주는 날리지 셰프, 지식 요리사다. 요리조리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리저리는 해가지고 교수님 요리 좀 하시나요, 실제로? 못해. 아, 그러시군요. 안 해. 지식 요리는 해. 지식 요리를 하시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그러면은 저를 딱 드러낼 그렇지, 수 있는 그거를 해볼 수 있는 하나를, 거를 네.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고민을 해야겠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의 컬러를 드러내는 걸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럼 그거 하나 잘 정하면 네. 오로지 김예슬한테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전 세계에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CS 강사라고 해요. CS가 뭐예요? CS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그 모양 백날 모든 강사 산업체 CS 강사는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음. 나는 고객을 위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준다. CS인데 똑같은 CS인데 정의를 다시 내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교수님.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네, 섬김. 섬김은 뭐 오래전에 화두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그랬을 때 자세, 태도가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섬긴다는 것이 뭘까? 응?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려면 평상시에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야 될까요? 가까워야 그렇죠? 되겠죠. 네. 자,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을 섬긴다.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을 섬기려면 기업이 고객한테 뭐를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알고 될 거 있어야 아니에요. 되겠죠. 그 사람한테 그렇죠.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도. 안 하죠. 나보고 뭐 무슨 책 쓸 거냐 그러면 모르지 아직. 지나가다가 떠오르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어서 대답을 안 할 경우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가서 관찰해봐야 돼. 네? 하기스 기저귀 만들고 뭐 가정용품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고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가정집에 가서 인류학자처럼 관찰을 해요. 네? 그래서 세제 뚜껑을 열 때 어떤 자세로 여는지, 뭐 얼굴은 찡그리지 않는지, 뭐가 불편해, 그걸 하나씩 다 묘사를 한 다음에 요때 요 뚜껑을 1cm만 더 올려서 하면 뭐 더 편안할 것이다. 이런 그 포인트를 딱 잡아내. 그래서 그걸 딱 제품을 주면 고객은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고객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진짜 감동이네요. 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세로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잘 관찰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 아픈 점을 찾아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몽블랑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가기 전에 등산화를 2개 가져갔어요. 하나는 중등산화하고 하나는 이렇게 발목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첫날, 둘째 날인가 등산화를 신고 이게 복숭아뼈 위에를 이게 등산화가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닿기만 하면 그냥 그 고통 알잖아요. 물집 생긴 거. 근데 가이드 놈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내려오라고. 그 친구는 나를 섬기고 보살피지 않는 거죠.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강경태 소장이 나를 잘 관찰해 본 거야. 계속. 교수님 자세가 불편하네, 걷는 게. 그래서 물집이 생긴 걸 알고 나하고 교수님 신발을 바꿔 신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강 소장이 신고 온 신발이 헝겊으로 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에 닿아도 약간 충격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복숭아뼈 밑으로 가는 신발을 신고 물집 생긴 거 밑으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트레킹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깨닫게 된 게 최고의 벗은 발 벗고 나서는구나. 정말요.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벗이구나. 그리고 살펴보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잖아요. 내가 예슬이를 잘 보살피려면 잘 살펴봐야 돼. 평상시에 이놈이 논문을 왜 안 써갖고 오는지 강의는 못하고 있는데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늘 살펴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서로 다 힘들지만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예, 요즘 같은 냉전 시대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해지면 네. 더 더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 좀 더워요, 교수님.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네. 겸손은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왼손과 오른손 다음에 우리가 항상 갖고 다녀야 될 손이 뭐냐? 겸손. 겸손. 네. 겸손은 우리가 틀에 박힌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더 사람들이 다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실력 있는 사람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나는 잘 믿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막 여러 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세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자연이 나한테 지금 갈급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자세를 낮추고 잘 들어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 실력이 있더라도 자세를 낮추고 내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나는 이제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7번째 배경이라고 나타내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경과 배경을 이런 위기 시대일수록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응? 내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전경으로 드러나서 각광을 받고 갈채를 받았는데 네. 그럼 내가 이렇게 갈채를 받은 건 누구 덕분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슬이 남편이 생일날 장미꽃을 이렇게 안개꽃 배경에다가 장미꽃을 약 100송이 선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해주는구나. 아픈 데를 또 찔렀네. 아무튼 이렇게 네. 하얀 배경 안개꽃에다가 빨간 장미꽃 전경을 드러내놓으면 당연히 전경에 드러나 있는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럼 이걸 바꾸는 거야. 다음 선물할 때는 저 배경을 빨간 장미꽃으로 깔고 가운데 하얀 안개꽃을 몇 송이만 딱 꽂으면 배경으로 묵묵히 장미꽃을 도와줬던 애가 전경으로 드러나면서 하얀 안개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단가는 더 비싸지겠지만 그렇죠. 엄청 비싸지죠. 이런 식으로 스타 플레이어가 됐던 거는 지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배경에서 축구로 따지면 골게터는 어시스트맨, 야구는 선발과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사이의 미들맨. 미들맨이 뭔지 아세요? 미들맨? 믿을만한 미들맨.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그냥 중간 개투의원으로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한테 공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는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냐면 미들맨. 네. 어시스트맨. 그리고 커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뜨거운 물 보면 아메리카노. 우유 보면 라떼. 이런 식으로 모든 커피에 다 들어있는데 얘가 나 에스프레소야 인마 알아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모든 커피를 다 커피답게 해주는데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뭐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럴 때 위기일세일수록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할 때 카트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정돈된 걸 끄고 쇼핑한 다음에 주차장에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아니요. 뭐라고 갖다 놓고 가? 타실이 꽂아놓고 가요. 그래? 네. 와, 착한 주부네. 보기와는 다르네. 그러니까요. 보기와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카트를 자기가 편한 데다 갖다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누가 끌어다가 저 입구에다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또 카트만 담당하는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경험한 이 편리함, 단순함은 내가 다시 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불편함, 복잡함을 경험한 덕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복잡성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으면 내 대신 누군가 이만큼 복잡함을 저쪽에서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면 이런 아까도 코로나 시대 그나마 이렇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냐면 나 대신 누군가 힘들고 복잡한 거를 더 저쪽에서 경험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저는 전경과 배경을 자꾸 바꿔서 그래서 야심성 유휘라고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난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깜깜한 밤 덕분에. 만약에 밤이 싹 가시고 대낮이면 별이 안 빛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은 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술이. 또 이렇게 무한 감동을 또 받아갑니다. 또. 네, 자 교수님 지금 총 7개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 앞에 네, 해주셨던 이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이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위기 시대일수록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6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다 누구 덕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늘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전경으로 드러내줬던 많은 사람들한테 배경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네.